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샅샅이 파헤쳐 주실 프로 참견러 내과 전문의 김태균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태균입니다. 네, 한 주간 뭐 하고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네. 동안에도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참견을 많이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셔서 많은 참견들과 유익한 정보들 나눠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당뇨와 관련된 여러 사연을 듣고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당뇨라는 게 궁금한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직도 궁금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국민질환 당뇨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걱정과 또 고민이 있으실지 바로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년 차인 28세 직장인 고민남입니다. 당뇨 진단 이후로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서 비만이 됐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몸 전체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복부에만 살이 찐다는 건데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는 남산만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살 빼는데 효과적이라는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나름대로 현미밥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운동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살 빼기도 쉽지 않은 당뇨 환자,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연에서 28살이시면 사실 아직 젊으신 건데 당뇨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당뇨 진단을 받고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서 비만이 되셨다고 하거든요. 당뇨 이후 체중이 증가하는 것, 살이 찌는 것 진짜일까요? 그렇다면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뇨에서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네. 사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확하게는 당뇨의 증상은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집니다. 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정도까지 살이 빠질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려면 당뇨가 상당히 진행해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초기에는 살이 좀 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포함해서 당뇨에서 살이 찌는 경우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원인하고 결과를 혼동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는 이제 살이 먼저 찌고 네. 이게 원인이고 당뇨가 결과인 거야. 네. 근데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 내가 당뇨에 걸려서 살이 쪘다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살이 찌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게 살이 찌는 하나의 호르몬인데 그래서 당뇨 초기에는 오히려 인슐린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좀 살이 찔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 당뇨 약 때문에 약 부작용으로 또 인슐린 촉진제나 아니면 뭐 실제로 진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지 네. 이럴 때 또 살이 찔 수가 있고 네 번째 이제 또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 관절이 안 좋아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스테로이드를 장복하는 경우에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살도 찌고 당뇨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특수한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당뇨일 때 살이 좀 찔 수가 있습니다. 네, 살짝 또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당뇨와 이 전체적인 체형도 관련이 있겠지만 나는 뱃살이 참 많이 찌는 것 같아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당뇨와 뱃살은 관련이 있을까요? 당뇨와 뱃살은 관련이 아주 있죠. 오, 네, 네. 굉장히 밀접하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결국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복부 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복부 비만이 먼저고 오고 당뇨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당을 먹으면 피 속에 당이 늘어나고 그거를 이제 각각 당이 필요한 세포 안에 넣어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인슐린이 잘 나오면 세포들이 당을 잘 받고 살 수 있는데 당이 더 들어오는 거죠. 네. 거기서 더 들어오면 세포들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인슐린이.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리입니다. 네. 살이 찌는 원리입니다. 근데
더 들어와요. 네. 거기서 더 들어오면 지방도 난감한 거죠. 지방도 너무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해도 심한데 이렇게 해서 췌장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인슐린 작동을 고장내는 겁니다. 인슐린이 잘 나오고는 있는데 그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 5개 넣으면 4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 안 들어온 당들이 쌓여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당뇨가 생기는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추가로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별도로 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안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췌장을 고장 내서 나중에는 인슐린도 줄어들고 그래서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또 별도로 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심혈관 질환도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네.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하고 식습관으로 내장 지방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당뇨하면 합병증도 정말 많이 온다는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와 이런 복부 비만 관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당뇨 환자가 비만일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자체가 당뇨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뇨가 없는 분은 당뇨를 만드는 거고 네. 내장 지방이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계속 인슐린 저항성이 걔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되다가 네. 나중에는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되는 그 내장 지방을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해결을 안 해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당뇨하고 전혀 별도로 우리가 3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여기서 당뇨 빼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여러 중풍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를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한 번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서 또 안 좋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네. 우리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네. 목에 이제 뭐 편도나 아데노이드 이런데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목구멍에도 살이 찐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저 찐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환자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많아요. 이게 이제 수면 장애도 일으키고 또 밤에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다시 또 한 번 당뇨를 악화시켜요. 그러고 낮 동안에 뭐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복부 비만은 당뇨의 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적인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좀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복부 비만과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멀리 하시는 생활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사연에서 보셨을 때는 좀 그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방송에서 효과적이라고 했던 간헐적 단식 한동안 참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해보고 있다,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당뇨병 환자의 간헐적 단식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요거는 제가 그 적어온 게 있는데 요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2021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에 네. 간헐적 단식이 그 정식 의학 명칭은 시간 제한 식사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시간 제한 식사의 경우 소수에서 단기간 체중 감소와 혈당 개선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그러니까 일부 효과는 있지만 네. 시간 제한 식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 이득도 확인되지 않았다. 시간 제한 식사는 단기간 동안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저혈당의 위험과 혈당 변동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간헐적 단식이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 저혈당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일상적인 식사 방법과 차이가 커서 환자에 따라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시간 제한 식사 외에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양한 식사법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 네. 뭐 저탄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도 사실 좀 추천하기 꺼려지지만 네. 우리 당뇨 환자분들 특히 일반인 위해서 다양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서 의사와 상의 없이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네. 당뇨 환자분들은 특별히 좀 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룹이 5그룹이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로 평소 식습관과 차이가 큰 극단적인 식사 방법을 하는 경우, 네. 두 번째로 인슐린이나 설포닐 유래와 같이 저혈당 위험이 큰 약물을 사용 중인 경우, 세 번째로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동반 환자, 네 번째로 영양 부족의 위험이 큰 노인, 고령자,
마지막 5번째로 임산부나 수유부에서는 특별히 이런 간헐적 단식을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섭취하셔야 되는 열량이나 그리고 적당한 당들을 섭취하지 못하시니까 저혈당이 온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간헐적 단식도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네. 뭐 칼로리를 이제 똑같은 칼로리 섭취하면서 뭐 16시간, 뭐 24시간도 있고 뭐 12, 12도 있는데 전체 칼로리의 문제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금식하는 기간이.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무래도 저혈당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아까 말한 그 5그룹은 특히 뭐 약을 먹는다든지 네. 이런 분들이 약을 먹고 식사를 금식을 해버린다.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도 이것도 만약에 맞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시도해 보시는 것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지금 사연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세요. 간헐적 단식도 해보셨고 그리고 또 현미밥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당뇨 환자 현미밥은 어때요? 현미밥은 네. 대부분에 있어서 백미밥보다는 보통은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우리 쌀 껍질을 안 벗긴 게 현미밥이잖아요. 네. 쌀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요. 음. 그 섬유질이 이제 소화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식이섬유 종류가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특별히 우리 몸에서 또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혈당을 한 번 더 낮추고 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줘요. 상당히 좋은 면이 많고 그런데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우리가 현미밥을 먹지 않으면 섭취할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사과나 미역이나 뭐 콩류나 견과류 이런 데 조금씩 들어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이섬유 그 야채 이런 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수용성은. 네. 그래서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만 해도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또 그 쌀겨 말고 네. 쌀 눈에 미각류하고 단백질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불파지방이나 뭐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걸 섭취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미네랄, 비타민, 뭐 특히 비군, 또 피틴산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뿐만 아니고 또 여러 건강에 또 좋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현미밥은 좋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네. 현미밥이 만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밥이거든요. 음.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밥하고 똑같은 그 무게의 칼로리는 흰밥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15에서 30% 정도 줄이라고 네. 했는데 똑같습니다. 현미밥도 양을 철저히 제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현미밥을 먹으면 도리어 위험한 경우도 또 2그룹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말기 신부전이라서 칼륨이나 인을 제한하라고 들은 신장내과에서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나 과민성이 너무 심해서 현미밥만 먹으면 막 설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막 굳이 뭐 억지로 현미밥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런 분들 흰밥 먹어도 되니까 못 먹는 그룹 주의하시고 그분들 제외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현미밥이 실제로 좋으니까 밥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저도 처음에는 원래 쌀밥만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흰쌀밥에다가 고기 탁 얹어서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현미밥 계속 드시다 보면은 씹는 식감이 또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오래 씹다 보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흰밥은 네네. 너무 부드러우니까 쭉 넘기게 되는데 꼭꼭 씹어서 그리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현미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식단을 좀 봤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식단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게 운동이잖아요. exercise. 자, 지금부터는 당뇨 환자분께 추천드리는 운동을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뇨 식단도 사실 말하면 하루가 넘게 걸리거든요. 네. 운동도 똑같습니다. 진짜요? 운동도 자세히 말하면 한두 것도 없겠지만 네. 오늘 시간에 딱 그 핵심만 요약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유산소 운동이 이제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계속 할 수 있는 걸 유산소라고 해요. 네. 뭐 달리기, 빠르게 걷기, 뭐 계단 오르기, 수영, 뭐 줄넘기, 훌라후프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네.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는 이제 주 5일 최소 30분 이상 하시고 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엮기 드는 것도 좋지만
근력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집에서 맨몸 스쿼트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근력 운동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주 최소 주 2, 3회 정도. 주 2, 3회. 네. 한 번 할 때 한 몇 회 정도 하면 좋을까요? 요것도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스쿼트를요? 네. 우리가 네. 스쿼트를 연속으로 아까 유산소는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게 유산소고 근력 운동은 누구나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분하고 2분 쉬고 뭐 자기 체력에 맞게 또는 무게에 맞게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맨몸 스쿼트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가 뭐 한 20개 정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20개 하고 좀 쉬고 해서 곱하기 5에서 한 100개 정도 하루에.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뭐 그것도 다 또 자기 체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 정도 우리가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유산소를 메인으로 하시고 우리가 또 마른 당뇨 환자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근력 운동을 오히려 좀 더 그분들이 물론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모든 우리 당뇨 환자분들 운동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네네. 그래서 반드시 운동 전후로 혈당 잘 재시고 간식 꼭 챙겨 가시고 두 번째 이제 그 아무래도 당뇨가 고령이 많기 때문에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무릎이나 허리나 뭐 어깨나 이런 분들 그 관절을 진료받고 있는 정형외과나 아니면 뭐 재활외과나 그 담당 선생님하고 그 운동을 미리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내 관절이 안 좋은 거에 맞춰서 운동을 강도나 종류를 결정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마른 체형의 그런 당뇨 환자인지 아니면 좀 비만한 체형의 당뇨 환자인지 보시면서 유산소와 무산소의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만 몰래 알려드린 꿀팁이잖아요. 그래서 꼭 챙겨서 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이 많이 해결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차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30대 고민녀입니다. 한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임신 5개월 만에 10kg 정도 체중이 들면서 임신 25주째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맘카페를 통해서 임신성 당뇨, 일명 임당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글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 일이 제 일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인슐린 치료를 해도 괜찮은 건지 출산 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네. 저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요. 임신이라는 축복과 동시에 또 당뇨가 함께 와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임신성 당뇨가 뭔가요, 선생님? 임신성 당뇨는 임신 전에는 당 관리가 정상이었는데 임신 중에 처음으로 발생한 혈당 조절 장애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분처럼 24에서 28주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진단 기준이 당뇨보다는 당뇨 전 단계에 가까워요. 네. 굉장히 뭐랄까 조금만 넘어도 임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임신 중에 생긴 당뇨병 전 단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사실 우리 일반 당뇨병 전 단계 환자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 당뇨 전 단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진행합니다. 네. 근데 임신성 당뇨는 출산하면 대부분 해소되거든요. 그런가요? 상당수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일반 당뇨병 전 단계와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일반 당뇨병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아예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출산 후에도 당뇨병 전 단계나 진짜 당뇨로 진행할 확률이 또 높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사연자분께서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시면서 체중이 좀 증가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임당, 임신성 당뇨가 걸린 건지 연관 관계성이 또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임신하면 정상적으로 한 12kg 정도 찐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쪄야 되는 무게인데 그거를 초과하는 좀 더 과도한 체중 증가가 아무래도 임신성 당뇨의 원인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라는 게 뭐 다른 일반 당뇨하고 원인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고령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유전이라든지 음. 그래서 당뇨 유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임신성 당뇨도 잘 걸리고 음. 그런 원인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태반에서 네. 호르몬이 좀 나옵니다. 음. 근데 이런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인슐린 장성을 또 올릴 수 있다고요.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임신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아기에게 좀 더 필요한 칼로리가 네. 임신 초기에는 우유 한 잔, 음? 임신 중기에는 그 즉석밥 한 개, 네. 한 300칼로리 정도, 오. 임신 후기에는 한 개 반, 오. 450칼로리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애기들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영양분을. 애기가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태반이나 뭐 여러 가지 양수나 이런 걸 다 어. 구성하기 위해서 애기는 사실 우유 반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애기만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음. 또 대부분 그거를 초과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원래 그러잖아요. 이제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임산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드시면서 혹은 먹으라고 권유하면서 어머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여보 먹어가 아니라 우리 애기 먹어 이렇게 하면서 네. 또 먹다 보니까 그래 나는 아이와 함께하는 2인분을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으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정도 칼로리 이상은 내가 먹는 거라는 거죠. 네. 아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라고 하지만 내가 먹는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된 그 인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도 네. 제가 이거는 실제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네. 우리 산모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가요?라고 음. 제가 물어보니까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절대 안정 빼고는 전부 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요? 네네.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헬스장에 네. 가거나 저는 달리는 건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아주 임신 초기하고 음. 말기를 제외하면 안정돼 있는 기간에는 뭐 가볍게 달리기나 네. 뭐 빠르게 걷기나 요 정도 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좀 인식이 산모는 아무래도 절대 안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임신성 당뇨의 오히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네. 초산 연령이 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당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는 당뇨와 때려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도 똑같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 임신성 당뇨가 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로 임신성 당뇨가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물론 우리 임신하시게 되면 검진을 더 일반인보다 많이 받으시긴 하세요. 그래도 내가 임신성 당뇨가 아닌가라고 증상을 좀 미리 캐치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 임신성 당뇨가 아까 말한 대로 임신 전에 없었는데 네. 이제 생겨가지고 고작 그 임신 기간 중에 이제 당뇨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증상이 나타날 정도의 시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임신성 당뇨의 환자의 99%는 항암 치료에서 살이 빠지는데 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즐겁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당뇨를 앓고 계시다는 건 여러 가지 삶에 제한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